안녕하세요. 자, 우리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볼게요.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 앞서 시간에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자, 개인끼리 서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서로 돈 빌리는데 돈을 안 갚는다, 물건을 가져가서 안 준다, 내 땅인데 내 땅에다가 함부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과 이런 걸 다투는 경우와, 그 밖에 이제 국가가 관련돼 있는 부분, 즉 멀쩡히 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제부터 운전하지 마, 운전면허 취소를 처분을 내린다든지, 또는 너 세금 내, 왜 안 내? 네 재산 팔아서 내가 강제로 세금에 충당할 거야, 이런 경우는 확실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국가가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자, 개인들끼리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는 법도 다르게 규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법, 사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당연하게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끼리 다툴 때는 사법으로 해결하고 국가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그냥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그냥 사법체계처럼 하나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들도 사실상 거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국가가 개입되고는 다르게 또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미법계 국가보다는 대륙법계 국가가 훨씬 더 합리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도 워낙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법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고 법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법을 갖다가 그대로 구체적인 사건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거의 이제 판례 역할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이 좀 체계도 엉망이고 허술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판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제 판례법 국가다. 이제 판례가 이제 엄청나게 우리 대륙법계보다는 비중이 더 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나라 공법, 사법 두 개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목차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왜 둘을 구별해야 되느냐? 먼저 두 개를 구별해야 될 이유, 법규 적용에 차이가 있다. 공법이냐 사법이냐가 뭐가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공법 아니면은 국가 관련된 거니까 일반적으로 소송법 다 공법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밖에 헌법재판소법 이런 것들 다 공법이고요. 그리고 헌법이 공법 중에 이제 최고법인데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다 이렇게 통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사실 없어요. 행정법이라는 이름은 없고, 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그 밖에 여러 가지들 행정에 관련된 거, 도로교통법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에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법에도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 환경에 관련된 거, 조세, 세법,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수법 등등 행정대집행법 등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행정법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행정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자, 법규 적용의 차이, 공법관계면은 공법이 적용되고 사법관계면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재판 절차 차이도 매우 큽니다. 즉 내가 돈 받겠는데 안 주고 있다. 나 이거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만약 공법관계라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정확히는 이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자, 그렇지 않은 사법관계다 싶으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재판 절차 차이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행정강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법관계라면은 자기가 그냥 받아낼 수가 없어요. 국가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할지라도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마음대로 받아낼 수가 없고, 민사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국세, 자, 국가세금, 자, 1억을 납부하세요. 자, 과세처분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이 안 내고 버틴다. 그러면은 직접 그냥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그 사람 재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강제 징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행정 강제가 가능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손해정보입니다. 손해정보에 있어서도 역시 특히 자,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 민법이 적용돼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구별식이 있다 보니까 나누긴 나눠야겠네. 그래야 좀 행정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할지 민사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할지, 그죠? 또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내가 돈을 받아내야 할지 등등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 구별 기준을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확실히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은 행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민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문제되는 영역이 조세거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 국가배상 청구, 그리고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 요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요 세 개를 자, 우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갈게요.
자, 서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원적 구조, 일원적 구조. 하나로 그냥 똑같이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라서 바로 그냥 공법, 사법 두 개를 나눠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법이라는 건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행정에 관한 모든 법들을 우리가 보통 행정법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행정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와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등이 뭐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거예요. 지방자치. 그 밖에 뭐 공단, 여러 가지 공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행정주체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등 하면은 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길게 쓰기 싫을 때 등으로 줄여서 써요. 자,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법이. 그러다 보니까 왜 행정법은 대부분 행정조직법보다는 우리가 주로 행정작용법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개인 간의 관계, 거기 이제 행정작용법 그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한다는 겁니다. 행정법은 공법이죠, 공법. 자, 그런데 오늘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는 형식이 다양화됨으로써 그래서 예전에는 공법, 사법 확실히 구별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는 점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공법관계가 사법관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법과 사법 둘을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애매해서 이게 공법인지 사법인지 뭐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어딘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거 구별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느냐 구별 실익을 볼게요. 먼저 법규 적용의 차이가 있죠. 자, 어떤 법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공법이냐 사법이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공법관계면은요 공법이 적용되겠죠. 공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공법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행정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다스릴 치자죠. 법에 따라서 이제 통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은 항상 법의 근거가 있고 그리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만약 사법관계라면요 그때는 사법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법치 행정의 원리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고 그죠?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한데 사적 자치의 원칙은요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건을 팔지 얼마 주고 팔지 이런 거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느냐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재판 절차 차이 볼게요. 자, 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렇죠? 제가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있네요. 저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민사소송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요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으면 여기서 항고소송이나 당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자, 민사소송도 있고 뭐 형사소송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형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이건 내 건데 왜 제가 가져가서 안 주느냐 내 소유권을 확인해달라 또는 내 소유권을 제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저 건물 철거해달라 뭐 이런 거 제가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돈 좀 받아달라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이제 민사소송이 되겠고요. 자, 행정소송입니다. 자, 행정소송은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항고소송이 있고요. 두 번째가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자, 민중소송도 있고요. 기관소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정법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그냥 털어내고 볼게요. 자, 기관소송이란 건 기관들끼리 싸운 걸 다툼을 해결해주는 소송입니다. 기관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규정이 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자, 서울시를 위해서 일해야 될 손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장을 선거로 뽑고요. 자, 서울시 의회를 구성합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 역시 선거로 뽑아가지고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의회는 의결기관이고요.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대통령과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입니다. 자, 서울시장도 서울시의 기관이고요. 그렇죠? 서울시 의회도 서울시의 기관입니다. 이 둘이 싸우는 거 해결해 주는 게 기관 소송이 되는 겁니다. 법에 있을 때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기를 자, 지방의회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다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서울시장이 그에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제의해달라. 제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하게 되면은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제 그걸 공포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무상급식 조례안에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 그래서 난 이걸 공포할 수 없다 싶으면은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은 대법원이 지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싸우고 있는 걸 해결해 줍니다. 그런 걸 이제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밖에 이제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민중소송은 말 그대로 민중들, 국민들 누구나 다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액법상 찾을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예는 선거소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소송.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선거 이거 무효다 무효, 선거 완전 개판으로 치러졌다, 잘못된 거 아니냐,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역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유권자들 즉 누구나 다 그렇죠. 선거를 할 자격만 있으면은 선거권만 있으면은 다 이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민중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다. 그래서 역시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우리 시험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항고소송은 한자 저항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로부터? 강력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이 저항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단속경찰관이 내 운전면허 취소해버렸다. 결국은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해서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나 억울하다. 나 운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 법원에 가서 행정법원에 가서 지방경찰청장이 내 운전면허를 없앤 것을 법원에서 다시 없애달라. 그래서 나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이렇게 자, 우월한 공권력 행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구제해달라 이런 소송이 항고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소송은요. 당사자 소송은 자,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자, 법률관계 권리 의무. 너 나한테 돈 줄 게 있잖아. 돈 줄 의무가 있잖아. 난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내놔. 그래서 대부분 돈 관련된 소송이 특히 당사자 소송으로 또 많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공법상 계약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전문직 공무원들 서울시에서 뭐 변호사를 갖다가 3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았다. 요런 부분.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 내가 왜 잘리는데 나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거 문제 삼을 때도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에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인데 사실상 거의 민사소송하고 유사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은 회사 다니다가 잘리면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싶다면은 여기는 이제 뭐 계약직 공무원이 다니다가 잘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지. 내가 계약직 공무원 계약을 갖다가 서울시장이 해지했는데 이 해지 무효를 확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사법이 적용되느냐 공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로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 다투다 보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억울하게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걸 원인으로 해서 뭐가 생겼다? 내가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운전을 그동안 몇 달 동안 못해서 손해를 1,000만 원 봤다. 1,000만 원 돈 손해배상 해달라. 내놔라. 요것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도 통설 많은 학자들은 다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보셔야겠지만 판례는 됐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됐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서 손해받은 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다. 또 판례는 그렇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어쨌든 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다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개인이 저항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사자소송은 어느 정도 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돈 내나 뭐 주로 이런 걸 다투는데 또는 뭐 계약이 해지가 무효 아니냐 이런 걸 다투는데 다만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구나 요 정도 차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소송, 항고소송 보여져 있고요. 항고소송 살짝만 더 볼게요. 자,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확인소송 자,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취소소송은 내 운전면허 취소한 거 그걸 갖다가 법원에 가서 취소시켜달라. 요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 무효확인 소송은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였다는 걸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소송이 되는 거고요. 자, 부작위 위법 소송은 내가 좀 어디다가 건물 좀 지으려고 자, 허가 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느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하고 있는 거, 이게 위법한 거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해달라. 뭐 이런 소송입니다. 항고소송 중에 대표적인 건 취소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용어를 섞어서 쓸 때가 종종 있다고 했죠. 엄밀히는 구별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항고소송 그리고 취소소송이란 개념도 분명히 구별은 됩니다. 그죠? 왜 취소소송은 여러 다른 것과 합쳐서 항고소송 중에 하나고, 그죠? 그리고 항고소송은 역시 다른 것들과 다 합쳐서 행정소송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은 돼요. 하지만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을 때는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다가 어떤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이 셋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섞어서 써도 그냥 무방한 경우도 있어요. 구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이 정도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뭘로 하느냐?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4가지 중에 하나인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 절차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월한 지에서 내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을 다투고 싶다. 그러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자, 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생겨서 그 법률관계를 내가 다투고 싶다. 또는 기타 어쨌든 공법상 법률관계가 생겨서 이 법률관계를 내가 다투고 싶다. 그러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예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왜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은 둘 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가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가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법도 완전 달라요.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고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적용했을 때는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죠? 법원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공법관계다 하면은 공법관계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공법관계 중에서도 공법관계도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강제 가능성 볼게요. 자, 사법강제입니다. 사법강제에서 사인의 자력구제는 금지된다. 즉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강제 집행.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공법관계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행정청이 뭔가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강제징수죠. 세금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 그럼 네 재산 팔아서 세금 충당하겠어. 이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법관계와 공법관계와. 자,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역시 들어가서 자세히 봐주셔야 되는데 당신 불법 건물을 지었네요. 또는 뭐 불법 간판을 달고 있네요. 자, 그 간판 철거하세요. 말 안 들으면은 직접 행정청이 가서 그냥 철거를 해버리면 됩니다. 철거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남의 거 간판 함부로 철거하고 뭐 하면은 손괴죄 뭐 이런 걸로 처벌이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전보 볼게요. 자, 사법관계에서는 고의가실이 있는 경우에 개인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진다는 겁니다. 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공법관계에서는요, 자,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인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인은 일반 개인도 있습니다만. 법인, 이제 사법인, 주식회사 이런 것도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 입었으면 이 개인이 돈을 물어주면 되는 거고, 자, 회사 직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회사가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자, 하지만은 자, 공법관계에서는 달라요. 공법관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공무원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 국민에게 누가 배상을 해주느냐?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회사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가 배상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공무원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직원은 회사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물어줘야 되는 거고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거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은 그거는 손발이 잘못한 거죠. 따라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가 돈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준다는 거. 자,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 똑같은데 민법이냐 국가배상법이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 또 한편으로 자, 사법관계에서 개인들 간에 있어서는 만약 적법한 법에 적합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전혀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 공법관계는 달라요. 자,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더라도 손해는 아니죠. 위법한 경우에 손해고 적법한 경우는 손해라고 안 되고 이제 손실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자, 그래도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때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댐을 짓겠다, 댐을 짓는다. 그래서 댐을 지으면은 많은 지역이 수몰지역으로 잠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딴 데로 다 이사 가야겠죠. 그런 사람들. 근데 댐을 짓는 것이 위법한 일은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댐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되죠.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짓겠다. 고속도로를 짓는 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딱 고속도로 지키도록 도시계획이 세워지면은 역시 위법한 게 아니라 그 적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다만 그 고속도로 지으려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당연히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뭔가 돈을 물어줘야 되지만은 공법관계에서는 고의나 과실, 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때때로 돈을 물어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물어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이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학설을 볼게요. 먼저 주체설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부여하기도 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체 중에 행정주체가 있으면은 그거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 견해가 할 때는 국고로서의 국가행위, 즉 완전 협의의 사법행위죠. 사법행위, 협의의 국고행위. 자, 이런 걸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행정주체면은 공법관계다. 그러니까 한쪽이 뭐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한쪽이 국가거나 뭐 국가 대 국가만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한쪽이라도 국가가 있고 다른 한쪽이 개인이 있고 일단은 한쪽에 국가가 있네. 어느 하나의 주체가 행정주체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국고로서의 국가행위. 한쪽의 당사자가 국가긴 한데 여기서 뭘 했느냐. 컴퓨터 100대 돈 주고 샀다. 뭐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사법행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공법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체설에서는 됐고 한쪽이 국가면은 공법관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한쪽이 국가에도 컴퓨터 100대 사는 거는 사법관계인데? 이거 안 맞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주체설을 볼게요. 자, 공권력 사용에 대한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권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 이게 공법이고 모든 권리주체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모든 권리주체라고 썼는데 권리주체가 뭐다? 권리 의무의 주체를 줄인 거예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줄여서 그냥 권리주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주체, 권리 의무 주체 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죠? 자연인이라든지 주식회사 같은 사법인이라든지 그 밖에 국가나 지방단체 같은 공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 그냥 권리주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권리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 중에서도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공법이고 그 밖에 모든 권리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뿐 아니라 주식회사나 일반 자연인과 같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권리주체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은 사법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에 어떠한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그래서 이 경우가 공법관계가 사법관계야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설들은 우리가 쭉 보는 게 뭐 그런 의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구나. 요즘에는 어느 한 학설이 옳다 이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학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학설 하나 더 볼게요. 자, 성질설입니다. 성질설은 지배설 또는 뭐 복종설 또는 뭐 권력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자, 불평등 관계, 즉 한쪽이 지배하고 다른 쪽이 복종당하는 지배복종 관계. 그래서 자, 지배설, 복종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공법관계고 평등한 관계, 즉 대등한 관계이면은 사법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지배복종 관계, 불평등 관계 생각하면 그거 되죠. 국가와 개인의 관계 생각하면 불평등한 관계인 경우가 많죠. 세금 내, 뭐 운전하지 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 평등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 좀 살게요. 네, 돈 내놓으세요. 뭐 이런 건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견해가 갈 때는 공법 관계에서 자, 공법상 계약과 같이 평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냐면 공법 관계는 그 안에는 권력관계도 있지만 비권력관계도 있다고 했죠. 권력관계. 그래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공법상 계약과 같이 전문직 공무원들 채용하는 경우라든지 그렇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처럼 또는 행정지도와 같이 자, 비권력적 적용도 사실 공법관계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 난점이 생기는 거죠. 또 사법관계도 친권관계와 같이 불평등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점은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친권관계, 친권자, 친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약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견해에 따르면은 공법관계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친권관계는 사법관계인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설 볼게요. 자, 공익이냐 아니면은 사익이냐 이거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에 봉사하는 법은 공법이고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예요. 역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법 규정이라고 해서 공익 목적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행정법 시간에 보게 되는 많은 법들은 자, 공익도 위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이런 걸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은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이게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자, 공법 규정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에도 사익보호성, 사익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질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공익 목적에 봉사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법이 사법이면은 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거 헷갈리게 또 되는 거죠. 공익 목적에 봉사하는 법이기도 하고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법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로 넘어갈게요. 자 판례는 과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느냐? 판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도 굉장히 까다롭고 뭐 대표적인 판례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계속해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에서도 이건 사법관계다 했는데 대법원 가서 공법관계다 해서 깨지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이건 공법관계가 맞다 했는데 대법원 가서 아닌데 사법관계인데 깨지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 볼게요. 자,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는 사법행위. 그러나 행정재산은 뭐 사용어가 뭐뭐뭐뭐와 같이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공법행위로 본다. 그래서 판례의 대표적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이제 성질설, 지배복종설과 좀 유사한 그런 주된 태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대등한 지위에서 했으면은 사법행위고 우월한 지위에서 했으면 그 경우는 공법행위다. 이렇게 이제 둘로 구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했다. 컴퓨터 사고 팔았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개인끼리 물건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걸 했을 뿐이지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 100대 사는 거나 개인이 필요해서 컴퓨터 한 대 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행정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행위가 맞다. 이거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거,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는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뭐 행정재산의 사용어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개념만 좀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그 땅을 갖다 쓰면서 돈 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 내 땅 왜 맘대로 쓰고 있어? 변상금 내놔. 근데 이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공법행위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겁니다. 검토 볼게요.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관한 종래의 견해는 모두 하나의 기준만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죠.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여러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 쟁점이 나올 때 자, 목차가 거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차는 학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목차는 판례, 마지막으로 검토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목차예요. 앞자를 따가지고 문학판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문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학설이 왜 생기는지 그런 문제점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금방 공법과 사법관계 구별에서는 문제점이 그거예요. 공법, 사법 나눴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기 이제 문제점에서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설. 좋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별할지 학설을 한번 해보자. 자, 학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견해. 그래서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여러 견해들을 우리가 학설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학설들 뭐 5가지의 견해가 있다. 뭐 1, 2, 3, 4, 5 5가지 견해가 있다. 그럼 이 많은 학설들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설을 뭐 3번째 학설이면은 그걸 우리가 다수의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설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 거의 한 그렇죠? 여러 개 학설 중에 있어서 거의 한 과반수 정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90% 이상 대부분의 학자들이 찬성을 하는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는 다수설을 넘어서서 우리가 통설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러니까 다수설이다, 통설이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 그런 의미구나. 여러 학설 중에서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설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학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설이 있습니다만 학설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렇죠? 앞으로 구체적인 뭐 판례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법원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의견일 뿐이지 유권 해석기관에서 나온 건 아니죠. 자, 법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기관은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법원에서는 요 많은 학설들 중에서 과연 어떠한 학설을 채택해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차가 판례예요. 판례를 살펴보는 겁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 몇 개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례를 또 봤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가 들어갑니다. 자, 검토에서는 학설도 여러 개 있고 판례는 뭐 그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또는 뭐 학설들 다 무시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학설과 판례 다 합쳐봐 갖고 내가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 그것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를 그렇게 했죠. 자, 학설들 여러 개 있는데 다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는 끝나는 문장이 항상 타당하다. 뭐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검토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주로 이제 어디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헷갈리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자, 1번입니다.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조세 세금을 자, 과오납했다. 자, 오납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낸 게 오납이고요. 자, 과납은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내가 300만 원 너무 과하게 세금을 낸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내도 되는 걸 냈거나 과하게 냈으면 그 부분은 돌려받아야겠죠. 그게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인데 자, 요거는 한마디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했고 내가 딱 내고 났는데 보니까 뭐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가 냈네. 내놔. 너 국가가 나한테 법률상 원인 없이 네가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 내놔.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통설과 판례 입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통설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압도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자, 통설은 이 세금 잘못된 거 돌려달라는 소송을 뭘로 보느냐? 공법상의 원인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사법상의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끼리 야, 너 왜 내 땅을 갖다가 맘대로 쓰고 있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내놔. 내 땅 임대료 상당히 해당하는 돈 내놔. 이런 거는 자, 사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사법민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 뭐 이런 거, 국세징수법 관련된 자, 국가 세금 관련된 공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돈 내놔라 하는 거는 공법상 원인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하더라도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소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송이 매우 유사한데 민사 소송은 사법이 적용되는 거고 당사자 소송은 공법, 행정소송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세금을 돌려달라, 잘못 가져간 거, 부당이득한 거 내놔라. 이거는 결국 세금을 네가 왜 잘못 가져갔다? 엉터리 과세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죠. 세금 내라고 조세 부과처분, 과세처분을 잘못 내렸기 때문인데 바로 그게 공법상의 원인인 거죠. 그 잘못된 처분이.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한 문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소송 중에 하나예요. 항고소송 있고 그 밑에 당사자 소송이 있었죠. 당사자 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판례는 달라요. 자, 조세과세처분에 조세과세처분 세금 1,000만 원 내세요. 이런 자 과세처분에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자, 지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냐 아니면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냐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압도적인 대다수의 학자들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하지만 판례는 대부분에서는 아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부당이득 한 거니까 돌려주면 되는 거지. 왜 공법상인지 민사상인지 왜 싸우느냐. 소송이 달라진다니까요. 공법과 사법관계 구별 실익이죠. 소송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보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고 행정법원에 가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자 판례에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보게 되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민사법원에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설이 어느 정도 이제 학설이 갈릴 때 판례가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통설과 완전 정반대되는 입장을 판례가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니까 요거, 그리고 바로 좀 이따 봐야 될 국가배상 청구,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판례도 약간의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도 너무 많이 가져가면 환급을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너무 많이 가져가면 부가가치세 내놔 이렇게 이제 지급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맞다. 요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부당이득 관한 청구 내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 대해서는 대법원이 특별히 뭐 보여주지는 않으면서도 맞네.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설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판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통설 입장에서는 야 당연히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판례도는 계속 민사상 부당이득이라고 우기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니? 하다가 요 판례가 나오니까 이제 대법원이 조금 정신 차렸네. 이렇게 이제 통솔이 반가워하는 판례가 이런 판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도 볼게요.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뒤에 가서도 매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공무원 을이 갑에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예를 들어 뭐 운전면허 취소처분 생각할게요. 자, 운전면허 취소당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잘못해갖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운전을 못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갑이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서 자, 국가 공무원이니까 자, 국가가 대신 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을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도 받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을에게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이때는 경과실이 있는 을은 그냥 보호가 되는 겁니다. 경과실까지도 일일이 네가 얘한테 손해를 배상해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일을 못해요. 따라서 공무원들의 공직 어느 정도 공직 수행의 원활함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자, 사소한 잘못은 네가 안 물어내도 된다. 내가 다 물어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이런 취지에서 국가배상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 갑이 입은 손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근데 이 공무원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면 이 공무원이 다 통장 잔고가 29만 원밖에 없는데요. 뭐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은 손해를 거의 회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국가가 내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국가배상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갑이 자, 공무원 을이 잘못했으니까 자, 국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 을은 너의 손발 역할을 했으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인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자, 요 부분을 공법관계로 볼 거냐 사법관계로 볼 거냐에 대해서 역시 통설과 판례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통설은 자, 국가배상법은 무엇이다? 결국 공법이다. 공법이다.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법이니까 공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다. 자,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니까 당연히 국가배상법에 따른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권적 청구권이다. 공법상 청구권 또는 공권적 청구권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뭘로 해야 된다? 여기 역시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항고소송입니다. 지금 이거는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이게 아니라 처분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 이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돈 받아야 될 법률관계가 생겼으니까 돈 내놔라. 당사자 소송이에요. 어쨌든 자, 국가배상 청구는 뭐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통설입니다. 자, 그러나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법이다. 사법. 자, 민법도 사법이고 다만 자,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달라고 할 때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그것도 역시 민법이랑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그래서 자,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결국 국가배상법이든 민법이든 둘 다 사법이다. 사법.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절차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뭐다?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금 잘못 낸 거 돌려받을 때 뭘로 해야 되느냐? 통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받아야 된다. 판례는 아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 그것만 예외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갑이 국가로부터 국가배상 내놔. 내가 너 때문에 손해입었으니까 내놔. 돈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뭘로 해야 된다? 통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민사법원으로 가느냐 행정법원으로 가느냐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3번 이제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이에요. 자,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이다. 결국 자, 행정재산이라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제 둘로 나누면은 이제 행정재산 그리고 일반재산이라고 있죠. 행정재산, 일반재산.
자, 행정재산 같은 경우 행정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 재산이다. 이게 뭐 청사 건물, 경찰서 건물, 뭐 정부종합청사 건물, 뭐 시청 건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반 재산은 행정 목적에 쓰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부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에 가지고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당연히 행정 목적을 위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다른 사인들, 개인들에게 돈 주고 빌려줍니다. 대부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얼마 받고 한 달에 월세 얼마씩 받고 땅 같은 거 빌려주고 또 사고 팔기도 합니다. 해요. 하지만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찰 청사 건물을 함부로 막 누구한테 임대해주고 막 당신 뭐 숙박업 하신다고요? 네, 모텔 여세요? 뭐 이렇게 빌려주고 또는 한층 띄어서 막 돈 주고 팔고 이런 거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의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약간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한마디로 뭐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은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허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건물 안에 지하 한 층을 비워서 뭐 식당으로 쓸 수 있게 내준다든지 매점을 하나 편의점 하나 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하에 한 칸을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낸다고 해서 경찰서 건물을 경찰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방해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용 허가가 과연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요거 건물주가 자기 건물의 일부를 그거 좀 쓰겠다는 사람에게 자, 보증금 받고 자, 임차료, 즉 월세 받고 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법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 아니지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도 행정재산인데 개인끼리 이렇게 서로 자기 건물주가 뭐 임대차 해주는 거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특별히 허용해 주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공법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통설은 없어요. 통설은 없고 학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판례는 뭘로 보느냐? 공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소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사법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뭔데요? 자,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래 없는 건데 특별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이다. 처분이라는 개념 우리 뒤에 가서 매우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강학상 특허다. 특허 역시 우리가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가볍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자, 경찰 청사 건물 한 층을 비워서 뭐 식당이나 매점으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걸로 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서 경찰서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원래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을 해주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즉 공법관계라는 거예요. 공법관계. 그죠? 그래서 자,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크게 나누지만 공법관계는 또 사실 둘로 나눈다겠죠. 권력관계냐 비권력관계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관계에 해당한다면은 역시 뭐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고 공법관계면은 행정소송인데 공법관계면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에도 종류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다 싶으면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되고요. 대등한 지위에서 일어난 것 같다 싶으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또 다투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또 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처분이니까 결국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항고소송. 자, 위에서 자, 부당행 특별한 청구든 국가배상 청구든 다 공법관계다. 통설이 공법관계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공법관계인 공법관계지만은 행정상의 목적의 사용은 이 공법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뭐 편의점 쓸 수 있겠는데 왜 갑자기 내쫓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다투고 잘 때 뭐 이런 거 다투고 잘 때는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고소송으로 어쨌든 공법관계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 입장은 행정상의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결합니다.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여러 학설을 종합해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특히 관련 법령이 자, 요런 게 규정이 있다 싶으면은 이때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관련 법령에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이런 거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즉 강제집행할 수 있다, 행정벌을 할 수 있다. 행정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벌금을 때리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벌금이나 과태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강제집행을 하겠다, 뭐 벌금이나 과태료를 때리겠다, 우월한 지위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법관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결국 판례가 이제 우월한 지위면 공법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꼭 공법관계라고 해서 다 우월한 지위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월한 지위에서 하게 되는 건 무조건 공법관계지만은 우월한 거 말고도 공법관계는 좀 더 넓죠. 즉 비권력관계가 들어있어요. 비권력관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항고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요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판례가 우월한 지위에서 하면은 공법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구별하셔야 돼요. 공법관계 안에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 처분도 있지만은 비권력적인 공법상 계약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고, 그밖에 뭐 이런 경우는 항고소송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관계면은 어떤 데는 당사자 소송이지만 돈 달라 법률관계를 다투는 돈 달라 이런 건 당사자 소송이지만 뭐 행정자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 다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항고소송으로 우월한 지위에 대해서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있다는 거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관계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공법관계를 전제로 해서만 인정되는 거 아니냐. 그죠? 위법한 공인인정작용이냐 적법한 공인인정작용이냐에 따라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들어가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으면은 그 전에 먼저 바로 법원으로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걸로 권리구제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좀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을 전제로 해서 만든 제도예요. 따라서 만약 관련 법령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아 그거는 공법관계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단문, 암기 두 문자 보겠습니다.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통으로 나오면 쓰기 어렵다. 그래서 두 문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실기 문제가 출제되면 어떡하나? 실기 문제. 필기 문제도 아니고 실기 문제 뭐예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에서 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한번 구별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걸로 그냥 두 문자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은 뭐다? 구별하는 실기 문제가 출제되면 어떡하지? 실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실기 문제 이렇게 두 문자를 보시고요. 자 먼저 서설 기본적으로 써줘야죠. 그래서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공법이다. 그런데 행정작용 형식이 너무나 다양화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법에 속하는지 사법에 속하는지 애매한 거 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별실익 위로 올려서 볼게요. 실기 문제 먼저 실이 나온 거예요. 실. 자, 구별실익 꼭 써줘야 돼요. 자, 구별실익입니다. 구별실익은 뭐 첫 번째 뭡니까? 법규 적용이 차이가 나는 거죠. 법규 적용이 적용이 됩니다. 사법이 적용되느냐, 공법이 적용되느냐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재판 절차가 차이 나죠. 재판 절차. 그래서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강제의 가능성도 달라지죠.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법관계면은 강제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공법관계는 강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손해정보 방식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손해를 입었다. 근데 이게 사법관계에서 입은 손해다. 그러면은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법관계에서 일어난 손해다.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죠. 위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도 뭐 그쵸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지 객관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맞추는 건데 백지 답안지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두 문자를 매우 유치하지만 두 문자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실익 관련해서 두 문자는 그겁니다. 자, 실익이 적절해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른다. 그래서 막 좋다고 막 돈 투자해서 넣었는데 갑자기 거래소를 없애버리네. 거래소를 강제 폐쇄한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한 사람들 돈 날리는 거죠. 그 부분. 그게 비트코인의 거래소가 강제 폐쇄돼서 입는 손해가 강제 손해예요. 근데 다행히 거래소 폐쇄되기 직전에 내가 손절매해서
약간의 이득만 보고 팔았다. 거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 야 재미 봤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실익이 적절해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내가 거래소 폐쇄하기 전에 팔아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이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별 실익은 뭐다? 실익이 적절해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적절해서 적적적적적. 자, 적용되는 법규가 차이가 나고요. 절차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 절차, 재판 절차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자, 강제 수단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손해 전보를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구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로마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구별 기준입니다. 이제 구별 기준과 구별 방법. 구별 기준, 구별 방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별 기준은 뭐 어떻게 된다? 자, 학설 써줘야죠. 학설. 자, 전통적 견해가 있다. 뭐 주체설, 신주체설, 권력설, 이익설이 있다. 요거를 또 역시 그죠? 앞자를 따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익설의 이자, 그리고 주체설의 주자, 신주체설의 신자, 그리고 권력설의 권자. 그래서 이주신권입니다. 이주신권. 그래서 학설은 전통적 견해로 이주신권이 있다. 그래서 이주신권 딱딱딱 써주면 됩니다. 딱딱딱 써주고 내용도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나요? 이름 기억하는 거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버벅대면 안 돼요.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딱 쓰는 순간 전통적 견해로 이주신권을 차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주신권은 뭐 유치하게 또 뭐 그렇죠? 이주신권이 그거죠. 이주신권. 신권 권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워낙 신묘해가지고 신권이라고 불립니다. 신권. 근데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딱 2주 동안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신묘한 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주신권입니다. 이주신권. 자, 구별 기준. 자, 전통적 견해 이주신권이다. 그래서 따다다닥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현재의 견해는 뭐다? 어떠한 이론도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뭐 종합설.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뭐 그 밖에 뭐 등등 하니까 다 합쳐서 이런 걸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현재의 견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키워드 다 들어가야 돼요.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판례는 행정 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는 사법행위다. 그러나 행정 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는 공법행위로 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행위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대로 쭉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 연결해서 4대4 050 4대4 050 요게 판례의 태도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4 050으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검토입니다. 종려 견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주체설도 하고 이익설도 하고 상주설도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구별 방법. 실정법이 그쵸 행정상 뭐 이런 걸 갖다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법관계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자, 구별 기준, 구별 방법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구별 방법은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했던 말 어차피 또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로마자 4번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네. 자, 문제되는 영역. 우리 자, 실기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구별하라는 거 실기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느냐? 바로 그 실기. 구별하는 실익.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거냐? 그게 실기였고요. 이제 실기 문제입니다. 문제. 자,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이 이런 게 있다. 자, 첫 번째 뭐 조세 과원합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내가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두 번째,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가 나에게 돈을 달라. 국가 배상 청구가 있고요. 세 번째,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인데 이걸 목적 외로 매점 같은 걸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공법관계냐 아니면 사법관계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요 두 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국가 배상 청구는 그쵸? 압도적인 통설이 다 이거는 공법관계다.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판례는 정반대로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통설은 뭐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 자, 통설은 당사자 소송이다. 그런데 판례는 뭐다? 결론. 그죠? 민사소송. 즉, 통설은 뭐? 공법관계. 판례는 뭐? 사법관계.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 부가가치세, 키워드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통서를 따라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매우 반가워하는 판례가 하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도 입장이 완전 달라요. 자, 통설은 뭐 당사자 소송.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공법관계로 보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 판례는요, 민사소송.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 이 부분도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압도적인 통설은 없어요. 그래서 공법관계설과 사법관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 입장 써주는 게 중요하죠. 자, 판례는 뭐다? 자, 사용수익 허가 취소는 뭐다?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행한 곳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 소송은 당연히 그쵸? 항고소송이니까 결국 행정소송,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뭐 계속 이 부분 따로 또 계속 배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나오면은 그쵸? 아,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거는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되는 영역에서 뭘 써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억이 안 날까봐 두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금이 문제될 때다. 그래서 세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배상 청구가 문제될 때다. 또 하나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이 문제될 때다. 그래서 세자와 배자와 목적을 따서 세배 목적이 문제다. 문제되는 영역이 뭐다? 세배 목적이다. 그래서 세배 목적이 문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어린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 설날만 되면은 막 세배해. 굳이 세배 안 받겠다는데도 막 세배하려고 해. 목적이 뭔가요? 돈 받으려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돈 받으려는 목적으로 요즘 어린애들이 세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배하는 목적이 문제다. 세배 목적이 문제다. 세배 목적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